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림동에서 25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민수입니다. 올해로 60이 된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인생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용기를 내었습니다. 늘 말수가 적고 수줍음이 많았던 제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것이 어색하지만 이 이야기는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1997년 12월의 어느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당시 저는 35살의 나이로 인천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여의었고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청소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죠. 월급의 반은 월세와 공과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정도였습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저는 동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겨울밤이면 장갑을 껴도 손가락이 얼어붙는 듯 했고 여름밤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된 일상 속에서도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최소한 제게는 따뜻한 잠자리와 하루 세끼의 밥이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영하 10도를 훌쩍 넘는 칼바람이 얼굴을 애듯 스쳐가는 추운 밤이었죠. 아파트 단지 뒤편 쓰레기장에서 마지막 수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들 사이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추위에 떠는 길고양이 소리라 생각했는데 왠지 모를 직감에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들을 들추어 보니 얇은 수건 하나에 둘러싸인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파란 얼굴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제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할까 망설이던 그 순간 작고 여린 아기의 손가락이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차가운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 다시 이곳에 둘 수 없다는 것을. 비록 제가 가진 것은 없었지만 이 작은 생명을 지키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 밤, 제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칸방이었던 제 집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창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보일러도 고장난 지 오래였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우 온기를 유지하는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가진 전부를 다해 방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전기장판 온도를 최대로 올리고 평소 제가 덮던 이불과 담요를 모두 꺼내왔습니다. 우선 아기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보이지 않았지만 온몸이 차가웠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죠. 옷장 구석에 있던 오래된 수건들로 아기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젖은 옷가지들을 벗기고 제가 입던 티셔츠를 잘라 기저귀를 만들어 채워주었죠. 아기는 제 서툰 손길에도 울지 않고 얌전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는 일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근처 24시간 편의점에서 분유와 젖병을 사왔지만 어떻게 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포장지의 설명서를 몇 번이고 읽어가며 물의 온도를 재고 분유량을 재는 데만 30분이 걸렸죠. 다행히 아기는 배고팠는지
분유를 잘 먹어주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기 옆에 앉아서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과연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월급으로는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아기를 어떻게 키우나? 혼자서 육아가 가능할까? 직장은 어떻게 계속 다니나?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아기가 눈을 떴을 때 마주친 그 맑은 눈빛에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아빠 잘 부탁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동네 소아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아기의 건강 상태를 봐주시길 부탁드렸죠. 다행히 영양실조와 감기 기운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기의 원령을 대략 한 달 정도로 추정하셨고 당분간 필요한 약과 분유, 기저귀를 챙겨주셨습니다. 그 후 동사무소에 가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기에게는 서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힘든 제 삶에 찾아온 서광이라는 의미를 담았죠. 친척 중 유일하게 연락하며 지내던 고모님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꾸몄습니다. 고모님은 처음엔 많이 놀라셨지만 제 진심을 아셨는지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적처럼 출생신고에 성공했고 저는 공식적으로 서연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3시간마다 우는 아기를 달래고 분유를 먹이느라 잠을 설쳤고 기저귀 값과 분유 값을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폐지를 줍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야간 청소 시간에는 서연이를 업고 일할 수밖에 없었죠. 추운 날씨에 아기를 업고 일하는 게 미안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아기를 키워 아이가 불쌍하다 하는 말들이 들려왔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서연이가 제게 주는 힘이 그보다 더 컸습니다. 퇴근길에 받아보는 아기의 웃음 한 번이면 모든 고단함이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죠. 서연이가 100일이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월급을 아껴 모은 돈으로 작은 한복을 사입히고 100일 사진을 찍었죠. 사진관 아주머니께서 서연이의 이쁜 모습을 보시더니 서비스로 사진을 한 장 더 찍어주셨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은 지금까지도 제 지갑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야간 청소 업무 중에는 서연이를 업고 일해야 했기에 허리가 늘 아팠습니다. 한겨울에는 서연이가 춥지 않도록 제 작업복 안에 넣고 일했죠. 때로는 서연이가 보채면서 울 때도 있었지만 다행히 대부분은 얌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서연이를 돌보느라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는 일들이 연달아 이어졌죠. 제가 조금이라도 쉬려 할 때면 어김없이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루 2~3시간도 채 잠을 자지 못했던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이 점점 풍성해졌고 통통한 볼에는 늘 장밋빛 홍조가 돌았죠. 처음 굴러다니기 시작할 때는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치워야 했습니다. 전기장판 선이나 날카로운 물건에 다칠까봐 늘 노심초사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서연이가 처음 아빠라고 말했을 때입니다. 밤 청소를 마치고 돌아와 피곤에 지쳐 있을 때였는데 서연이가 저를 보고 또박또박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제가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육아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폐지 수집도 병행했습니다. 끼니는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것을 입었지만 서연이에게만큼은 최대한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려 노력했습니다. 서연이가 3살이 되던 해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야간 청소 일을 하면서 서연이를 업고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의 체중이 늘어나면서 허리가 버티기 힘들어졌고 무엇보다 아이가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해야 할 나이였죠. 다행히 구청의 도움으로 낮 시간대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조금 줄었지만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되었죠. 처음 어린이집에 서연이를 데려다 주던 날 작은 가방을 메고 설레는 표정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서연이는 금세 적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서연이가 특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했죠. 매일 퇴근할 때마다 서연이는 그날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서연이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죠. 비록 서툰 솜씨였지만 그 그림들은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특히 비 오는 날을 좋아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즐거워했죠. 그래서 저는 월급을 모아 작은 장화와 우산을 사주었습니다. 빨간 장화를 신고 첫 비를 맞이하던 날 서연이의 웃음소리는 온 동네를 울릴 것만 같았습니다. 무릉덩이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죠. 주말이면 근처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는 서연이를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서연이가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키워주고 있다는 것을요. 예전에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만난 후로는 매일이 새로웠고 작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서연이가 처음으로 제게 반찬을 떠먹여준 날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배운 것처럼 꼬마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아빠, 아하며 먹여주던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서연이가 되돌려주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가 5살이 되던 겨울, 우리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던 서연이가 폐렴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숨쉬기 힘들다며 울던 서연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즉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보험도 없는 상태였고 통장에는 겨우 10만 원이 전부였죠. 하지만 서연이의 건강이 먼저였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인력 소개소를 통해 집 나르는 일을,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잠은 병원 의자에서 틈틈이 잤죠. 그나마 다행인 건 병원 간호사님들이 서연이를 친손녀처럼
잘 봐주신 것이었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서연이는 놀랍게도 씩씩했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 중에도 울지 않았고 오히려 제게 아빠 걱정 마세요. 저 곧 나을 거예요라며 안심시켜 주었죠. 링거를 맞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서연이를 보며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서연이가 가장 그리워한 건 우리 집 창가에서 보이는 하늘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병실 창문으로 석양을 보며 아빠, 우리 집 하늘이 더 예뻐요라고 말하곤 했죠. 그래서 퇴원하면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열흘 만에 서연이가 퇴원했을 때 제 통장에는 마이너스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건강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병원 직원들이 서연이에게 작은 인형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인형은 지금까지도 서연이의 방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련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연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서연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더욱 씩씩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서연이가 7살이 되던 해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서연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제가 아빠 일을 도와드릴래요. 알고 보니 친구 어머니께서 우리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서연이의 제안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이는 방과 후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작은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일을 척척 해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서연이가 만든 작은 발명품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재활용 수업을 떠올리며 종이 상자로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아빠가 일하기 편하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라며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서연이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서연이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사치스러운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까봐 자신의 필요한 것들도 말하지 않았죠. 학용품이 다 닳아도 옷이 작아져도 참았다가 제가 물어볼 때만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은 서연이의 책가방에서 구멍난 실내화를 발견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아빠가 밤에 일하시느라 힘드신데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을 서연이가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리던 분들이 이제는 서연이를 예뻐해 주셨고 가끔 반찬도 챙겨주셨습니다. 서연이가 인사도 잘하고 어른들을 공손히 대하는 모습을 보시곤 박 씨가 참 잘 키웠다며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제겐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연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이었습니다. 교복과 책가방, 학용품을 준비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다른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고 간식도 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가 학교 준비물 목록을 들고 와서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종이 뒷면에 꼼꼼하게 가격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문구점을 다니며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 메모해 둔 것이었죠.
심지어 중고 교복 가게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빠, 여기 중고 교복도 깨끗하고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구점은 학용품을 할인해 준대요. 서연이의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8살 어린아이가 이렇게까지 어른스러워야 하나 하는 미안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날 뜻밖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구청에서 일하시는 과장님께서 제게 정직원 제의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동안의 성실함을 인정받은 것이었죠. 월급도 조금 더 올라가고 무엇보다 4대 보험이 되는 정식 직원이 된다는 소식에 그날 밤 정말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밤에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첫 월급으로 서연이에게 새 교복과 책가방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빨간 책가방을 메고 거울 앞에서 신이 나서 빙글빙글 돌던 서연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복을 입은 서연이는 마치 작은 요정 같았죠. 아빠, 나 예쁘죠? 교복을 입은 서연이가 수줍게 물었을 때 저는 말 대신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발견했던 그 작은 아기가 이제 예쁜 교복을 입고 당당하게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말끔한 교복을 입고 앞으로 나가 입학선서를 하는 서연이를 보며 지난 8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작은 아기가 이제 당당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서연이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늘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필기를 했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잘 어울렸죠. 담임 선생님께서는 서연이가 특히 국어와 미술 시간에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나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글짓기 숙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며칠 동안 책상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썼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비밀이에요. 다 쓰고 보여드릴게요 하며 수줍게 웃었죠. 일주일 후 서연이가 상장을 들고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서연이가 쓴 글은 바로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밤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우리 아빠라는 제목으로 청소부인 아빠를 자랑스럽게 소개한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 힘들어도 웃으며 서연이를 챙기는 모습,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는 모습들을 꼼꼼하게 적어 놓았더군요. 마지막 문장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빠는 매일 밤 도시를 청소하시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매일 빛나는 영웅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글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서연이가 이 글을 낭독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서연이의 친구들은 저를 만나면 늘 반갑게 인사를 했고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죠. 그날 저녁 서연이와 저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시켰죠.
맛있게 먹는 서연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영웅이 아니라 서연이야말로 제 인생의 진정한 영웅이라고요. 서연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봄날,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서연이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날은 내내 말이 없었죠. 저녁을 먹고 난 후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아빠 딸 맞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학교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오라는 숙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입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맑은 눈빛을 보며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처음으로 서연이에게 8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쓰레기장에서 서연이를 발견했던 순간부터 서연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던 이유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서연이가 제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가 날 찾아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아빠가 날 발견했다는 게 너무 기뻐요. 눈물을 흘리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제 진짜 아빠예요. 제가 첫 울음을 울었을 때 안아주신 분도 아빠고,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신 분도 아빠고, 제가 슬플 때 안아주시는 분도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아빠 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서연이의 마음 속에서 저는 이미 진정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덧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서연이는 어엿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서연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옛날 제가 쓰레기장에서 발견했던 작은 아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서연이는 특별히 어려운 가정 환경의 아이들을 더 살뜰히 챙긴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본다고 하더군요. 수업이 끝나고 늦게까지 남아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마치 거울처럼 저를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서연이가 첫 월급으로 저를 위한 선물을 사왔습니다. 편한 작업화와 따뜻한 패딩 점퍼였죠. 아빠, 이제는 제가 아빠를 챙겨드릴 차례예요. 그 말을 하며 서연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밤마다 신었던 낡은 작업화를 보며 항상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서연이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비 사위는 서연이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체육교사입니다.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저를 아버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예의를 갖추더군요. 서연이가 자신의 입양 사실을 당당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서연이의 솔직함에 더 반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며칠 후면 서연이가 신부가 됩니다. 웨딩숍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던 날 서연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걱정되시죠?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고 서운하시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게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었고, 이제 그 축복이 다른 이에게도 전해질 차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는 거리를 청소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단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출근하는 서연이를 볼 때면 제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작은 생명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날 줄은 그날에 제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제 서연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연은 영원할 것입니다.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의 관계가 오히려 더 진실되고 깊어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5년 전 그날 제가 서연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서연이가 저를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마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수동 하늘마루 빵집 주인 이마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건 3년 전 그날의 기억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파리에서 10년간의 제빵 수업을 마치고 막 귀국해 작은 빵집을 연지 한 달 남짓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운 정통 발효종 빵을 고집하다 보니 새벽부터 반죽을 시작해야 했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층 주택에서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굽는 빵이 타는 줄 알았는데 점점 매캐한 냄새가 심해졌죠. 급히 위층으로 올라가 보니 이미 검은 연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119의 신고는 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고 주변 이웃들을 깨우기 시작했죠. 소방차가 도착하고 그때 처음 강민우 소방관을 만났습니다. 화마와 싸우는 그의 뒷모습에서 이상한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빵집은 위층의 화재 때문에 크게 손상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진화 작업을 마친 민우 소방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로 건네는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 뒤로 보이는 새벽녘의 햇살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거 화재 진압하느라 못 지켜드려 죄송합니다. 민우 소방관이 제 앞치마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놓고 나온 앞치마를 그가 구해온 것입니다. 시커멓게 탄 앞치마에는 하늘마루라는 가게 이름이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의 제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화재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10년간 파리에서 모은 돈을 전부 쏟아부어 시작한 가게였는데 보험도 들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임시 거처로 근처 고시원에 머물면서 매일 탄 건물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 소방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소방관 제복이 아닌 평범한 차림이었는데 옆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죠. 까만 눈동자가 인상적인 아이였습니다. 이마진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민우 씨가 꺼낸 이야기는 의외였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소방서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공간을 소개해 주겠다는 것이었죠. 소방서 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지던 분이 은퇴하시면서 비어있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권유와 무엇보다 옆에 있던 아이의 맑은 미소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빠, 이모가 만드는 빵 맛있을 것 같아요. 지아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저를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틀 뒤부터 임시 주방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은 작았지만 기본적인 제빵 시설은 갖출 수 있었죠. 처음에는 소방서 직원들을 위한 간단한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방서에 민원을 신고하러 오는 주민들이 빵 냄새를 맡고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제가 파리에서 배운 정통 바게트의 맛을 알아보는 손님들이 생기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의 딸 지아는 매일 같이 제 작은 가게를 들락거렸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꼭 들러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처음에는 그저 귀찮게만 느껴졌던 아이의 방문이 어느새 하루에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모, 오늘은 어떤 빵을 만들어요? 지아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저는 그날의 특별한 레시피를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파리에서도 이렇게 순수한 관심을 보이는 이는 없었는데 말이죠. 지아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속 어둡던 기억들이 조금씩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임시 매장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지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가게에서 숙제를 하던 지아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가슴을 부여잡는 모습에 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민우 씨가 근처에 있었고 재빨리 지아의 약을 먹였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지아가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우 씨는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우 씨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소방관의 봉급으로는 큰 수술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가 야간 근무를 자청하고 휴일도 반납한 채 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아를 보는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항상 해맑게 웃는 아이의 얼굴 뒤에 숨겨진 아픔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더구나 민우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지아를 키우고 있었죠. 이모, 아빠가 밤에도 일하러 가요. 아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어느 날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지아가 가게에 있는 동안 최대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빵을 굽는 동안 지아는 제 곁에서 책을 읽거나 숙제를 했습니다. 가끔 숨이 차다고 할 때면 얼른 의자를 가져다 주고 따뜻한 우유를 데워 주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다는 것을. 매출이 조금씩 늘면서 저는 수익금의 일부를 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아의 수술비를 위해서였죠.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배운 고급 디저트 메뉴도 추가하고 주말에는 특별 메뉴를 선보이며 수익을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까칠하기만 했던 제가 지아로 인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거죠. 매일 아침 지아의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파리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불처럼 스쳐간 첫 만남이 이렇게 제 인생에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줄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늦은 밤 소방서에 큰 화재 출동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민우 씨가 야간 근무에 들어간 날이었거든요.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난 후 저는 가게를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7년 전 파리에서의 그날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던 베이커리에서 시작된 화재로 동료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지아가 소방서 관사에서 뛰어왔습니다. 이모, 아빠가 큰 불이 난 곳에 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지아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아를 안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달래주었지만 사실 제 마음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지아는 제 가게의 소파에서 잠이 들었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 하나하나에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민우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을음 묻은 얼굴로 피곤한 걸음을 하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달려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많이 위험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민우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게 제 일이에요. 담담한 그의 말에 오히려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든 지아를 안아들며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지아는 제가 위험한 일을 하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파리에서의 화재 현장과 지금의 민우 씨의 모습이 뒤섞여 나왔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왜 민우 씨의 일이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민우 씨와 지아를 보면서 가족이라는 걸 다시 꿈꾸게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까봐. 불과 사투를 벌이는 그의 직업이 저의 오래된 상처와 겹쳐지면서 더욱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이모, 울어요? 다음 날 아침 지아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나 봅니다. 지아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는 슈퍼히어로니까 절대 다치지 않을 거예요. 순수한 지아의 믿음 앞에서 제 두려움이 한순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배워야 할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평화로운 일상이 순식간에 깨져버렸습니다. 가게에서 빵을 굽고 있는데 갑자기 소방서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가 학교에서 쓰러졌다는 것이었죠. 민우 씨는 큰 화재 현장에 출동한 상태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지아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심한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습니다. 심장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술비는 3천만 원. 지금까지 제가 모아둔 돈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커먼 그을음이 묻은 얼굴로 달려온 그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 씨는 아무 말도 없이 지하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든 지하의 모습을 보며 그의 어깨가 무겁게 떨려왔습니다. 제가 가게를 팔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파리에서 10년을 준비해 온 꿈이었지만 그 순간 지아의 생명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제게도 소중한 가족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민우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그건 하진 씨의 전부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아가 제게 준 행복과 웃음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가 깨어났을 때 저는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아, 이제 곧 완전히 건강해질 거야. 약속해. 지아는 힘없이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결정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거라는 것을. 작은 빵집을 지키려는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가게를 내놓았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빵을 사가시던 할머니께서 제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봉투 하나를 내미시며 말씀하셨죠. 빵집 팔지 마. 이게 얼마 되진 않지만 지아에게 꼭 필요할 거야.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누군가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소방서 직원들은 월급의 일부를 모아왔고 단골 손님들은 후원금을 전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파리에서 일하던 베이커리의 사장님께서도 연락을 주셨습니다. 7년 전 화재 사고 때 제가 동료를 구하려다 화상을 입었다는 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하지나 내가 그때 보여준 용기가 있었기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 이제는 내가 내 용기에 보답할 차례구나.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지아는 병실에서도 매일 빵 얘기를 했습니다. 이모, 퇴원하면 또 맛있는 빵 구워주실 거죠? 순수한 눈망울로 묻는 지아를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민우 씨 역시 달라졌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잊지 않았죠. 하진 씨 덕분에 힘이 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 오래된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소방서 직원들의 모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컸던 것입니다. 여기에 파리의 옛 사장님의 도움까지 더해져 수술비의 대부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불의 기억이 제게 남긴 것은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용기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그 덕분에 지아와 민우 씨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이모, 울지 마요. 병실에서 지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가 울면 빵이 짭짤해질 거예요. 지아의 농담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거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4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신 김할아버지, 3대째 이어온 국수집 주인 최씨 아저씨, 지아가 좋아하는 문구점 이모님, 모두의 얼굴에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골목이 단순한 동네가 아니라는 것을. 지아의 수술비를 모으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주민회의가 열렸고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이 골목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곳입니다. 파리에서 10년을 공부하고도 찾지 못한 제 진정한 꿈을 이곳에서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른 분들도 하나둘 입을 열었습니다. 소방서 직원들은 이 동네의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출동이 빠르다는 것, 좁은 골목길이 오히려 화재 진압에 유리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빵을 구워 서명하러 오는 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빵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많은 추억과 사연이 쌓여갔습니다. 민우 씨는 퇴근 후에도 재개발 반대 운동을 도왔습니다. 이 동네는 지아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에요. 수술이 끝나고 돌아올 지아를 위해서라도 지켜내고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우리 동네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골목길의 역사성, 오래된 가게들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끈끈한 주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아는 병실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소방서와 빵집, 그리고 골목길의 모든 가게들이 담긴 그림이었죠. 이모, 우리 동네 지켜낼 수 있죠? 지아의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으니까요. 드디어 지아의 수술 날이 밝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우 씨는 긴장한 듯 계속 복도를 서성였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대기실에는 소방서 직원들과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손수 만드신 홍삼 음료를 가져오셨고 문구점 이모님은 지아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한 보따리 사오셨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의사 선생님은 지아의 심장이 아주 건강하게 뛰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아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매일 아침 특별한 빵을 구워 병실로 가져갔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운 레시피를 지아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형했죠. 지아는 제 빵을 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빵이 더 맛있어졌어요. 이모의 마법의 재료가 들어있나 봐요. 놀랍게도 제 가게는 지아의 입원 기간 동안 더욱 번창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고 지아의 이야기를 들은 방송국에서 취재를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기쁨은 아침마다 병실에서 만나는 지아의 건강한 미소였습니다. 퇴원을 일주일 앞두고 지아가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작은 파티를 열고 싶다는 것이었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특별한 디저트들을 준비했습니다. 크림 퍼프, 에클레어, 마카롱. 파리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파티 당일 병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소방서 직원들, 동네 주민들, 의료진들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아는 작은 의자에 앉아 제가 만든 케이크에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모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먹은 빵에 정말 마법의 재료가 들어 있었나요? 파티가 끝나고 지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특별한 재료가 들어 있었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랑이었단다. 지아가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민우 씨가 찾아왔습니다. 소방서 근무를 마치고 막 퇴근하는 길이었던 것 같았죠. 하진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방금 구운 바게트와 따뜻한 커피를 내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아가 어젯밤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모가 우리 가족이 되면 안 되냐고요. 민우 씨의 말에 저는 커피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지아의 수술과 재개발 문제로 정신없이 지내는 동안 우리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깊어져 있었나 봅니다. 다음 날 지아와 셋이서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강변에서 지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야, 이모가 엄마가 되어도 될까? 지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작에 이모를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도시락도 싸주시고 아플 때 간호해 주시고 이모는 이미 제 엄마였잖아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아는 제 품에 안겨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울지 마세요.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민우 씨는 조용히 우리 둘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되는 게 어떨까요? 반지를 건네는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로 돌아와 빵을 굽는데 평소와는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우리 가족을 위한 빵을 굽는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파리에서 10년을 공부하며 꿈꾸던 행복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어떤 호화로운 베이커리에서도 느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전쟁을 벌이는 소방관과 까칠한 베이커리 주인,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 우리만의 특별한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빵을 굽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주말이면 지아가 일찍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제 옆에서 서성입니다. 이제 12살이 된 지아는 건강한 심장으로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죠. 크루아상 반죽을 미는 제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언젠가는 자신도 파리에 가서 제빵을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가게 하늘마루는 이제 옥수동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재개발은 결국 무산되었고 대신 이 골목은 오래가게로 지정되어 보존되었죠.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옥수동 골목 축제에서는 저희 가게의 유기농 천연 발효빵이 늘 인기 메뉴입니다. 민우는 이제 소방서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위험한 현장에 뛰어들 때면 제 가슴이 철렁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견고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밤늦게 퇴근할 때면 지아와 저는 따뜻한 빵을 들고 소방서로 향합니다. 우리 가게에 특별한 전통이 하나 생겼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소원빵 데이를 엽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는 날이죠. 지아가 수술받을 때 도움을 받은 것을 잊지 말자며 민우가 제안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엄마의 빵에는 사랑의 마법이 들어있어요. 지아의 말처럼 저는 매일 아침 특별한 마음을 담아 빵을 굽습니다. 파리에서 배운 기술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더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마루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파리의 옛 스승님이 우리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진, 넌 진정한 제빵사가 되었구나. 빵을 굽는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일이니까. 스승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찾던 것은 완벽한 빵이 아니라 그 빵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가끔 화재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아가 제 손을 꼭 잡아줍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아빠는 슈퍼히어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소방관들의 안전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가게 유리창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민우가 퇴근할 시간이네요. 오늘도 저는 갓 구운 바게트와 따뜻한 커피를 준비합니다. 우리 가족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작은 의식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행복이었나 봅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진실된 우리만의 작은 빵집 이야기입니다.